오늘은 특별히 그 챗GPT 시대의 이 챗GPT를 목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선언적으로 먼저 그 어느 정도 지식들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그 우리 시대의 그거는 뭐 문명의 전환이라고 할 만큼 AI의 그 최고의 경지에 지금 와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그런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늘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이제 이 챗 GPT를 활용하고 계시는 김광명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좀 듣고 이제 서로 한번 시간 될 때까지 서로 토론하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게 그 녹음이 가능한지 일단 저기 계란 좀 녹음을 해서라도 못 오시는 분들에게 기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를 위하여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 우리가 늘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주님을 순결합니다. 오늘 순환주간의 시작을 맞아서 다들 바쁜 가운데 있지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발제를 맡은 김광영 목사님 잘 발제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이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늘 끊임없이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광명 목사님 박수로 맞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 생각하면요, 이 세대가 가고 있는 어떤 큰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받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 로마서의 귀한 말씀이 여기에도 또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참 쉽습니다. 단순하죠. 그냥 하는 사람 정죄하고, 그리고 이제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하면, 무시하면 또 자기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요. 어떤 데는 그냥 뭐 그대한 흐름 속에 똑같이 가라, 세상이 다 이 길로 가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가라 하면 다 편한데, 이 시대를 분별해 가지고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고민의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제 주제를 주실 때 목회적 활용과 윤리적 적용 문제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생각하고 강의를 좀 보면서 윤리적 적용 문제를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목회적 활용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AI의 현주소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요. 그 다음 윤리 문제를 논하고, 그 다음에 아까 목회적 적용점 한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10페이지 정도의 작은 소논문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뭐 공학도도 아니고 뭐 이쪽과 관련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인문교육을 공부했고 또 철학을 계속 공부한 사람이라
사실 이쪽 분야가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일단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빅데이터라는 게요. 기존의 분석 체계에 의해서 이제 넘어서는 거대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놀 때는 이게 내 안에 컨트롤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메가바이트 10의 6승, 그 다음에 이제 기가바이트가 10의 9승, 테라바이트가 10의 12승. 예, 원래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페타가 10의 15승, 엑사바이트가 10의 18승, 제타바이트 10의 21승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 지금 익숙하게 오는 그 단어가 어떤 겁니까? 박우준 간사님은 어느 단어까지는 조금 쓰이는 거? 테라바이트에. 저도 최근에 5테라짜리 하나 샀거든요. 하드 용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보량이 많길래 5테라나 하십니까? 그 정도 테라가 작은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페타가 오고 엑사가 오거든요. 이 용어가 우리가 아직 낯설다는 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1엑사바이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미국 의회 도서관 데이터 전체의 4,000배 크기. 도서관, 미국 의회 도서관의 그 데이터 곱하기 4,000을 해야 엑사바이트가 나온답니다. 그럼 제타바이트는 1조 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 이 의회 도서관 저장 정보의 400만 배. 그러니까 이 진짜 우리 한계를 확 넘어서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6기가 아이패드를요, 축구장 넓이에서 확 쌓을 때 대기권의 2배만큼 쌓아야 1제타바이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많은가. 그래서 2011년 전 세계 디지털 정보량을 찾아보니까 1.8제타바이트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 그게 그랬고, 1.8제타바이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0억 개의 이상의 고화질 HD 영화를 4,700만 년 동안 볼 수 있는 양입니다. 감이 안 오죠. 잘. 저도 잘 감이 안 해요. 근데 이런 게 2년마다 2배씩 더블링 됩니다. 이게 한 번 더블링 되면 얼마나 이게 시대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쫙 올라가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지금 2018년에 보니까 33제타바이트예요, 벌써. 그리고 우리가 23년인데 25년을 지금 추측하건데 175제타바이트 돼요. 이게 가만 놔주면 빅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연평균 61% 증가된다. 그러면 이제 2025년이 되면 175제타바이트가 되면요. 우리 블루레이 디스크 있거든요. 일반 디스크 말고 아주 고화질의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를 저장해서 쌓아 놓으면요. 달까지 거리의 23배. 아까는 대기권 밖에 2배 정도 했잖아요. 2025년이 되면 블루레이 디스크를 쫙 쌓아서 달까지 거리의 23배를 더 가게 되는 양이 지구로부터 지금 쌓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들을, 빅데이터를 AI한테 먹이는 거죠. 생각이 되십니까?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온 게 1946년에 ENIAC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방에 막 기계를 다 갖다 놓고 컴퓨터 한 대가 이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산기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1997년에 IBM 딥블루가 나오면서 체스 세계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야, 이제 체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바둑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체스는 길이 정해져, 우리 장기 두듯이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바둑은 하나를 넣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바둑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2016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세돌가 예, 그렇죠. 예, 알파고가 붙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때 이제 이세돌이 5판 4패 1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세기의 대국을 두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세돌은 바나나 하나 먹고요. 그 열량 가지고 알파고하고 싸워가지고 한 판 이겨냈단 말이에요. 네 판은 졌지만. 그러니까 알파고는 뒤에 엄청난 빅데이터를 전력을 먹으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의 승리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나마 그랬고 그 이후로는 아예 이제 인간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알파고를 앞에서 심판받던 그 사람도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바둑하는 방식이 조금 더 달라졌다. 예,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또 AI가 별로 소개가 안 됐어요.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것 같더만은 갑자기 작년 11월 말에 챗GPT라는 말이. 근데 그때도 사람들 무서워하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이제 3개월 만에 1억 명의 유저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1억 끌어모으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 근데 뭐 단 3개월 만에 그렇게 끌어내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3월 5일 날, 3월 15일, 우리 새벽 시간, 우리 시간으로 3월 15일 새벽 3시 반인가? GPT-4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GPT-3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GPT 3.5가 이제, 3가 2022년 1월 정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3.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약간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야 되잖아요. 한 3개월 만에 4.0 GPT-4가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 낯설고 세상이. 그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저도 이게 뭐 들어가 보면 다 GPT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종 뭐 이야기가 쏟아지는데 그걸 정보를 따라잡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광대한 바다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컨트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좀 디지털 속도의 제어 장치를 좀 걸어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이제 2023년 2월 16일 기사에 보면 AI가 인류 최대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가 만들어질 때 샘 엘톤이랑 그 우리 일론 머스크 또 공동 창업자가 몇 명 있었고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거기 나왔죠. 자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테슬라 전자차에 이제 전기차에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머스크가 했던 말은 인류 문명의 미래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AI가 될 것이다. 그래서 AI 규제해야 된다. 자동차, 비행기, 의약품보다 더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지금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천재 과학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빅뱅 이론을 발표했던 사람 누구죠? 오케이. 예. 보면 AI에 의해서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예.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확한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웬만한 우리 천재들 이야기하는 말은 이거 브레이크 안 걸어두면 이제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AI가 말을 안 들으면 코드를 뽑아보면 되지 않느냐. 왜냐면 사람이 그 코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AI가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를 위협하려는 어떤 것을 감지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지금 4.0이 인간 내 시냅스하고 똑같이 지금 1000조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3.5에서 어느 단어 숫자도요, 3.5가 단어는 3000개 정도 됐죠. 근데 이제 4.0 오면서 25,000이네요. 8배 정도로 A4로 이야기하면 50장 정도의 단어를 다 입력을 해도 그걸 다 해독해서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이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확 변화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거 지금 문제는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들도 다 지금 앞다투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4가 나오는 그 시점에 이제 구글에서도 AI 챗봇 바드를 이렇게 등장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에 다발적으로 타타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뭘 실험하고 계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그걸 못 따라잡을 정도예요. 자기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이거는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여기
한 100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6개월이라도 좀 멈춰게 해달라.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결국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AI 감당 못한다. 3.0이 나왔을 때 책을 700만 권을 읽혔다 했거든요. 3.0에서. 근데 지금은 2조 개 이상의 책을 읽은 상황이거든요. 한 사람이 700만 권도 못 읽어내죠, 사실은. 엄청난 빅데이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전기만 있으면 계속 읽어내니까 인간이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을 여는 거하고 똑같다. 인간 스스로 자기 무덤 파기 시작했는데 이건 지옥의 헬게이트를 연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한. 자, 이 4페이지에 가보면요. 마틴 부버에 대해서 나와 너와 이제 나와 그 책을 제가 좀 읽으면서 부버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돌찬을 했는데 우리는 인격적 관계로서의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용과 수단의 관계로 나와 그것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는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두 겹으로 보여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대하는 순간 나는 나가 되고 그것으로 대하는 순간 그것도 나를 그것으로 대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도구적 인간을 중시 여기죠, 요즘은.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기술 문명이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의 과정을 쭉 보면 나와 너의 관계는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모든 게 대체 가능한 그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버가 1923년에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이히 운터 두 책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문제라든 여러 다양한 책을 보면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하는 자본주의 시대는 사회 구조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를 장악하려고 해요. 지금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런 걸 브레이크 걸려고 하겠습니까? 도리어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없죠? 선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더 빨리 우리가 선점해야지 이거 브레이크 걸어놓고 있다가 우리 문명 후진국 된다. 그래서 뭐 반도체 경쟁이나 뭐 여러 가지가 가열차게 스스로 이제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자기를 넘어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계를 장악해서 결국 하려는 게 기계의 도움으로 사회를 장악하기 이러는 게 자본주의. 돈의 힘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가 다 깨져요. 여기서는 이제 오직 개인으로만 상대를 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유대교 전설에 골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점토 인형, 우리 그 말하면 흙으로 인형을 만들었고 마법을 딱 뿌려가지고 얘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뭐 곤란으로부터 구해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문명의 상황을 마치 이제 약간 이제 고전적인 걸 끌어왔지만 부버는 이때는 AI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효율성, 인간이 지극히 추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고 경제적인 거잖아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가? 경영학과, 회계학과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거기서 배우는 거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와 너의 관계는 아니에요. 너의 관계는 내가 희생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근데 사건은 그렇지 않거든요. 와서 자기 이득만 딱 취해가면 돼요. 이게 바로 이 기술 문명의 효율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골렘을 이야기하면서 부버가 했던 말이 기술의 영역이 마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 기계가 도리어 맨 처음에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인간을 기계의 봉사자도 만들 것이다. 이게 부버가 했던 말이에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근데 사실 지금 약간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영역도 이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엄청난 걸 했지만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정치나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도 보면 결국 엄청난 걸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던 일이 하잖아요. 드론을 유용성 있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 전쟁 영화 보면 레이더망도 피해가면서 드론으로 적군을 아주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거죠. 필요한 건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적군의 이게 지휘자나 군사 시스템만 딱 폭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정교화되고 그것이 기술 문명이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있다. 이걸 이제 부버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버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시대에는 신의 일식의 시대다.
이런 일식이 나타났다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태양이 없어진 건가요? 태양 그대로 있죠. 근데 인간과 태양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신의 일식이 그렇다고. 왜 하나님 지금 안 계십니까? 과거에 아브라함 때는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처럼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하는데요. 여기 부부의 인간의 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라피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때 라피는 자신의 물음에 또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들이는 곳이면 어디나 머무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과학성, 현대성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뭔고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쉽게 말해서 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내 속에 데이터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분이지 내 이성으로 조연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각종 구분에 적어놨는데 선생님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주 나타나셨는데 왜 요새는 기도해도 뵙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하는 딱 한 가지 이거다. 아브라함처럼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런 병은 다른 시대의 병과 다르면서도 또 다른 시대의 병과 똑같은 병입니다. 이걸 이제 낯설다는 표현으로 표현해요. 낯설다. 낯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너라는 권한어가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물질이 악이 아닌 것처럼 나와 그것의 근원도 악은 아닌데 만약 그것이 악일 경우에는요, 물질이 교만하게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자가 된 것처럼 행사할 때. 예. 근데 지금 AI가 약간 좀 그런 거잖아요. 자기 보존의식과 자기 자의식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우려거든요. 인간이 컨트롤 안에 안 들어온다는 게 제가 이제 차이라는 클래스에 이제 그 카이스트 총장님이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정전이 다 나갔어요. 그럼 로봇 청소기가 집이 정전이 다 나갔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를 항상 보존해야 된다는 본능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전원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로봇이지만, 만약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지금 GPT-4가 1000조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다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있어도 뇌의 100%를 다 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GPT도 다 쓰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당히 인간 이상의 아주 좋은 정보들을 걸러내고 자기는 하는 거죠. 3.5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의사 시험도 통과했네,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네. 그건 하위 10% 정도였거든요. 4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상위 10%로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통과, 어떤 분야에서는 상위 1%로 통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보통 인간들이 그냥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합격하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근데 얘는 빅데이터 가지고 갈수록 그게 더 점핑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버가 우리에게 조금 경고해 주었던 그것의 세계 확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 없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버의 철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철학인데, 인간을 생각할 때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자본주의가, 여기다 자본의 힘이 또 들어가요. 계속 투자가 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또 밀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브레이크 장치를 누가 만들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다몬 좀 짧게 해야 돼요. 예. 이 이제 빌헬름 칠타이라고 이제 해석학의 성립이라는 논문에 보면요, 근대 해석학은 도그마로부터 해석이 해방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요, 교리가 갇히지 않고 계속 재해석되는 과정을 표현했는데, 이 한스 게오르크 가다몬가 이 하이데거의 제자죠. 존재가 아니고 시간과 뭐죠? 예, 그 유명한 책을 하이데거 적었는데, 그거에 버금갈 만한 책으로 진리와 방법을 적었습니다.
예, 그 부제가 보면 철학적 해석학이에요. 그렇게 보면 진리와 방법이 두 가지를 딱 다루고 있는데요. 방법이라는 것이 진리를 규정해버리는 지금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나도 대학 갔을 때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왜 인문이 과학이지? 사회과학이 되니까 모든 것을 과학에 의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과학이 우선이 되어 있고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다음 것을 다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진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고전적인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진리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이 방법인데, 과학적 방법론인데요. 우리 시대는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되냐? 아니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과학적인 사건 혹은 자연과학적인 책들은 그게 가능해요. 제가 과학 철학을 들어보니까 과학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계속 발전하는 것들은, 예전에 그렇게 믿었고 확신했던 것도 한계가 있고, 그 계속 부정하면서 과학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과학은 과학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과학이 성경이나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과학이 신이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창세기가 과학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창세기를 설명해 내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왜? 과학이 검증이 돼야 이 시대의 이성에 맞고, 그래야 성경도 우리한테 맞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 이상이죠, 사실. 과학 초과학이죠.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방법이 우선돼, 과학적 방법론이 우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진리조차도 규정하려고 하는 역전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을 읽어보면 진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선이고, 방법은 차선에 두어야 인문학에서는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너무나 신격화된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철퇴를 가하는 거죠. 진리와 방법은. 책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과학적 방법론이 AI 디지털 시대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글쓰기 인문학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 몇 초 만에요. 뭐 길어야 한 10몇 초, 20초 만에 모든 대답을 다 해냅니다. 예전에 검색하던 거하고 달라요. 구글에 어디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해갖고 내용을 보고 또 다른 데 참조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내용을 요약, 집약, 정리해가지고 도표까지 쫙쫙 다 만들어주고요. 그 힘들다고 하는 코딩 있잖아요. 그 컴퓨터로 막 뭘 만드는 코딩도 다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내가 코딩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파일럿이 내가 조종사고 부조종사 코파일럿이잖아요. AI한테 정보를 다 줍니다. 얘가 PPT까지도 다 만들고 엑셀도 다 조정하고 내 옆에서 부기장처럼 다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저도 막 실험해 보려고 막 했는데 너무 빨리 나오니까, 이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어디 학원 다니냐, 파워포인트 배우고 있어요. 뭐 이렇게 거기서 우리 포토샵 배우고 있어요. 한데 그걸 다 해요. 그것도 순간 다 하고 잘 만들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입력하고 구문을 잘 선택해서 해주고 그런 걸 잘 만들어내는 프롬프트 기획자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잘릴 것이다. 그러니까 유망 직업으로 프롬프트 기획자가 나와야죠. 왜냐하면 이걸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GPT-4한테 물어본 게 7번인데, GPT-4 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금요일 오후 12시 34분인데, GPT-4가 할 때마다 대답을 달리 합니다. 똑같은 답을 안 줘요. 그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날짜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이해가 있어요. 자기는 그럴듯하지만 오답도 생성하고 입력 구문에 따라 민감도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그것도 이야기하고요. 우려사항도 해요.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콘텐츠 생산의 오류.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악용하는 사람들은 마약 제조법을 만들어줘. 그 사람들이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탈취하는 거 만들어줘. 아니면 악성 코드 만드는 거 다 만들어줘요. 얘는 우리로 말하면 약간 칼이죠. 아주 날카로운 칼이 생겼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사람을 살린 데 쓸 것인데 강도가 되면요
아주 유용한 무기로 쓰기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근데 이게 자의식까지 더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 부분에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이제 챗GPT 시대에 이제 우리는 성경에 이게 어떻게 접속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지금 AI가 지금 여러 곳에서 특별히 글쓰기 분야는 되게 잘하거든요. 얘가 언어형으로 만들어졌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LLM이라고 전문가들 이야기하거든요. 언어에 대한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그 네이버나 다음이 설 자리가 좀 있었던 게, 왜냐면 한국은 약하다. 한국의 역사도 약하고 한국의 언어가 다르다. 영어는 강하다 이랬는데 GPT-4에서는 그게 무너졌어요. 도리어 한국어도 이것도 더 딥러닝이 된 거죠. 아까 충분히 더 잘하게 돼서 다음 카카오, 네이버가 과연 이제 이 틈새를 사실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머에게 제가 본 것은 이제 대화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다머 진정한 대화는 대화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각각 주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리에 도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지의 질을 자각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약간 보면요, GPT-4나 챗GPT 마찬가지지만 질문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느꼈던 게, 성경을 빠삭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못 해내고요, 좋은 답을 못 얻어냅니다. 그냥 단순히 설교 한 편 만들어줘. 설교 금방 뚝딱 만듭니다. 얘는 사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죠. 뚝딱 만들어요. 근데 깊이 있는 설교를 과연 해내는가? 그리고 영감 있는 설교, 사람들의 상황과 고민이 있는 걸 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요, 성경을 내가 깊이 연구한 만큼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낯선 곳에 갈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빠삭한 사람은요, 내비게이션이 자기 컨트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샛길도 있고, 큰 길도 있고, 저기 가면 또 오솔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 얘는 이 길을 하나를 알려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이게 거짓말도 합니다. 약간 이 자기의 환각현상처럼 3.5에서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세종대왕 맥북 사건.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가지고 뭐 있었다는데, 근데 막 3.5에서는 소설을 적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4.0은 이제 잡아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종시에서 이제 맥북 없었어요. 그것도 자꾸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간다는 거죠, 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선행연구 보니까, 조안나 닌 같은 경우에는 슈퍼지능이 너무 강력해져서 어떤 존재도 그 존재에 위협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고를 냈고, 존 레녹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윤리의 AI 미래에 대한 적용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AI 속에 있는 세속적인 그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비판도 또 던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민선 같은 경우에는 AI 언어 특질이 성경에 쓰기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AI가 성경에 쓰기에 위해 굉장히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고, 윤리적인 신학적 문제도 충분히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 놔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쭉쭉쭉 다 뭐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어령 교수님한테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AI 이렇게 발전하는데, 사람이 AI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말과 경주에서 이기겠느냐.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사람이 어떻게 말과 경주에서. 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계속 보통 말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는 말이고요. 단지 말에 올라탈 수는 있다. 그러니까 AI를 억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올라타서 거기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AI와 경쟁해서 인간이 이길 수는 없어요. 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아까 엄청난 빅데이터를 계속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이 질문조차도 자기한테 딥러닝의 과정입니다. 오픈 AI 샘 알톤이 이제 이거 낼 때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거 자기가 오픈 AI 해가지고 세상에 먼저 공개해가지고 누군가 어둠의 영역에서 AI를 갑자기 발전시켜서 세상에 내놓으면 거의 뭐 이렇게 독재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사람들하고 공유시켜가지고 뭔가 이거 질문도 하고 좀 우리가 시대에 생각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도를 했거든요, 사실은. 말은 선한 의도예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틀리다고 말하는 것 정보까지 다 흡수해요, 얘는. 전부 다 배워요.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들, 그리고 올려놓은 빅데이터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PDF 올려놓고 이 PDF를 요약하고 설명하고 도표해주고 다 했는데 PDF 내용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기밀사항은 절대 AI한테 노출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에 방법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앞에서 AI조차도 상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그림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이카루스 그림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미노타우스가 미궁에 이렇게 집어넣고 미궁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이달로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미궁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줬어요. 저 새들이 막 오면서 깃털을 모으잖아요. 그 깃털을 밀랍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높이 날면 해에 의해서 녹아내려서 날개가 없어 추락할 것이고 너무 낮게 날면 깃털이 다 젖어서 죽을 것이니 약간의 경계선에서 알아서 비행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날아가 보자. 쫙 날아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밀랍이 다 녹아버리죠. 그리고 추락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좀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성도들이 이제 이걸 생활 속에 들어보면 물어보고, 목사님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GPT를 몰라. 쓰지 마! 이렇게 하면. 근데 목사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목회자가 시대에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도 이걸 막 통달하고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약간 감지는 하고요. 우리의 그 어떤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카루스